이어서 치료 원리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지행동치료는 내담자의 부적응 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행동치료는 행동의 수정에 초점을 둔다면 인지행동치료는 인지 변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둡니다. 내담자가 어떠한 심리적 문제가 있는가에 따라서 인지적 재구성을 강조하거나 대처 행동 훈련을 강조하지만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설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적 재구성을 주로 한다고 해서 대처 행동의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인지행동 치료의 치료 원리를 적용한 기법이 자기점검, 역기능적 사고 발견, 인지전환 전략, 자아진술을 통한 대처 전략, 독소치료로 설명되는데, 첫 번째 자기점검은 자기 행동의 특정한 면을 아동 스스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친구에게 거부당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상황과 그 느낌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분을 바꿔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행동, 느낌을 관찰하고 점검하는 것은 몇 가지 목적에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점검은 아동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되고, 초기의 평가 과정에서 하게 되면 향후 비교를 위한 기저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점검의 이러한 장점에도 아동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보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특히 기분을 인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분을 점검할 경우에는 척도를 단순화시켜주고 각 척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고,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나쁜 기분을 느꼈을 때를 나타내고 있는 10 또는 그 반대로 지금까지 중에 가장 좋은 기분을 느꼈을 때를 의미하는 10점 척도를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 이해할 수 있는지, 취약전 아동은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나쁘거나 하는 단순한 이해만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아동이 어릴수록 척도가 단순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아동의 기분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숫자 대신 얼굴, 모습, 화남, 기쁨, 슬픔을 이용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4, 5세 아동도 정확하게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검을 아동 혼자 하게 하는 것보다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고, 간단하고 분명하게 설명해주면 아동이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양치질을 스스로 했는지 아니면 엄마가 시켜서 했는지, 또 양치 후에 기분이 어땠는지 자기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점검은 아동이 어떤 경우에 기분이 좋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해요. 역기능적 사고의 발견은 인지치료 초기에 내담자가 자기 점검한 것과 치료자가 관찰한 것을 통해서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발견하고 규명하는 부분입니다. 아동의 경우에는 놀이를 통해 아동이 지닌 역기능적 사고와 믿음을 발견하는데요. 변기에 앉아서 변을 두지 못하고 바지에 변을 보는 유분증 아동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아동이 놀이에서 변기에 앉아 변을 보는 곰을 잡고 변기 속으로 빠뜨린다면, 아동이 가진 역기능적 사고는 변기에 앉아서 변을 보면 변과 함께 자신도 변기 속으로 빠진다고 믿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해요. 치료자는 아동의 놀이를 관찰하고 아동이 가진 역기능적 사고를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치료실 밖의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역기능적 사고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인의 경우에도 심리적 부정을 경험할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거나 녹음기의 말을 녹음하면서 자신의 역기능적 사고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에게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어렵고, 아동이 자신의 사고를 인식하면서 기록하면 상당한 수준의 인지 능력과 쓰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간단한 생각을 기록하도록 부모가 아동에게 일러줄 수 있습니다. 취약 전 아동이라면 부모가 아동의 사고를 기록하도록 하고, 엄밀히 말하면 아동의 역기능적 사고 자체를 기록하기보다는 아동의 역기능적 사고로 인해 아동이 보이는 행동을 부모가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인지 변화에 대한 전략은 성인의 경우 역기능적 사고를 변화시키는 과정은 가설, 검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의 비합리적 신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보고 대안을 탐색하고 대안으로 얻은 결과를 조사하게 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러한 기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조작 단계의 인지 수준으로 상황을 탐색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어린 아동이라면 아동의 믿음이 어른에게서 비합리적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아동 자신에게는 그것이 곧 현실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은 부모의 유언을 자신이 나빠서, 잘못해서 또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에게 다른 설명, 엄마와 아빠는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서 헤어진 거야 등을 해보도록 요구하더라도 그 아동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동 자신이 대안적 설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검증하여 그에 따라 신념을 바꾸도록 하는 데는 성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취약 전 아동이라면 성인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고, 자신의 신념의 문제를 제기하려면 신념 자신과 분리시켜 객관적으로 보아야 하는데요. 이것이 아동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 파생한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경험들이 축적되어야 하는데, 이 아동의 경험을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고와 현실을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놀이는 아동의 신념과 현실의 괴리를 연결하도록 도와주고 아동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을 쌓게 해줍니다. 놀이를 통해서 아동이 문제 상황을 재현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숙달하게 합니다. 놀이 상황에서 부적응적 사고를 실험하면서 아동의 증거를 살피고 대안을 탐색하며 결과를 살피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치료자는 아동과 함께 놀이를 일부러 구조화하고 대안적인 결과가 드러나게 함으로써 아동이 동일한 상황에서 상이한 반응과 결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기에 빠질까봐 두려워하는 변기에서 변을 보지 못하는 아동은 놀이에서 치료자는 변기에 앉는 곰에게 너는 변기 속에서 빠질까봐 걱정이 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아동이 자신의 비합리적 신념을 알게 합니다. 어른은 그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아동은 변기 안에서 정말로 빨려 들어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치료자는 곰이 변기 위에 계속 앉아 있도록 하면서 너는 변기 속에 빠져 떠내려가는 일이 없을 거란다 라고 변기에 앉아 있는 것은 안전하단다 라고 말해준다고 해요. 말하자면 치료자는 아동의 믿음과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변기 속에서 빠질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믿음을 바꾸는 거라고 해요. 네 번째, 자아 진술에 대한 대처 전략은 사건 그 자체보다 개인이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개인의 대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보는 자신의 시각 또는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인데요. 부적응적인 시각은 부적응적인 반응을 낳고, 이러한 부적응적 경험은 부정적인 자아 진술을 지속시키고 결국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지치료에서 내담자들이 보다 적응적인 자아 진술을 발달시키도록 돕고, 그 중 하나가 스트레스 예방 훈련으로 긍정적 대처 진술을 개발하고 자기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적응적인 대처 방법을 유발시킵니다. 자아 진술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유능감과 통제감이 들어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몇 가지 예로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어. 진정해. 난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그 일을 아주 잘 처리했어. 등이 있고 이러한 진술은 각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도 성인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대처 진술을 개발할 수 있고 물론 아동의 연령과 인지 수준을 기초로 하여 조성하게 됩니다. 나이 든 아동이라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유사할 것이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대처적 자아 진술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어린 아동에게는 아주 단순한 내용의 자아 진술,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나는 지금 잘 앉아 있어,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여 교육해야 한다고 해요. 긍정적 자아 진술은 부모가 자녀에게 모델로 보여줄 수 있는데 아동이 잘한 일에 대해 착하구나 말해줄 수 있지만 그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해요. 내가 장난감을 정리했구나.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자기 진술 언어를 만들어서 해주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의 옳은 행동을 당연시하여 칭찬하는 것을 소홀히 하기 쉽고 아동이 자기가 한 행동의 가치에 대해 배우지 못하면 긍정적인 감정을 내면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동이 자기 행동에 긍정적 가치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이 명명되어 긍정적 피드백을 받는 것이라고 해요. 독서 치료는 전통적인 인지적 기법으로 소개되고 있지는 않으나 인지치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점차 그 사용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성인을 위해 출판되고 있는 독자적 문제 해결 관련 서적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합리적 신념을 검증해 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아동에게 독서 치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소 초점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에게는 책으로 개념을 가르치고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보다 이야기해 주기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동용 도서에서 어떤 메시지와 도덕성을 전달하고 했으나 최근에는 특정 문제, 이혼, 죽음, 친구 관계 등을 겪고 있는 아동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책들이 출판되고 그러한 이야기에서 등장인물을 통해 읽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특정 메시지를 보다 감정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읽은 사람에게 생활 속의 사건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취약 전 아동에 대한 독서 치료는 이미 출판된 자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위해 특별히 창작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치료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다른 치료에서와 같이 치료자는 내담자와 신뢰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치료 관계를 강조하기보다 내담자의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위해 치료 기법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치료자는 인지적으로 설득하고 긍정적 대처 기술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치료자의 자세는 정신분석이나 인간중심 치료에서의 치료자의 자세와 아주 다릅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치료자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며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치료자가 비지시적으로 내담자를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비해 인지행동적 입장에서는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적극적인 교사 역할을 하고 인지행동적 입장에서도 치료자가 내담자와 원정적이고 협동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치료자가 주도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그에 따른 치료의 실제에 대한 부분은 3개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데요. 교재에서는 아동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개발한 인지행동치료 CBT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5년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개입을 위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세 번째는 다문화 청소년의 트라우마 중재를 위한 가상현실 프로그램이 세 가지가 치료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울증 치료를 위한 인지행동치료는 스타르기 1996년 아동의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이나 죄책감, 피로감 등의 우울증상 사건으로 인지적 왜곡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아동이 사건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이 결핍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치료의 초점을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요. 하나는 인지적 왜곡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 해결 기술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감정 교육은 아동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정 명칭이 적혀 있는 감정 카드를 골라서 그 감정을 최근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느꼈는지를 말합니다. 감정, 생각, 행동에 관련 교육은 점차 감정과 인지를 관련지어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어떤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를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TV 보는 중에 엄마가 식사를 하라고 부를 때 아동은 짜증이 난다. 그래서 식사하라고 부르는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엄마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짜증이 나는 것을 재미있는 프로그램 중간에 그만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짜증은 감정이며 프로그램을 중간에 그만 보아야 한다는 것이 생각 곧 인지입니다. 이러한 감정과 생각으로 인해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감정과 인지를 구분하고 연관시키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즐거운 사건과 행동을 또 활동을 실행함으로써 우울한 아동은 위축되고 있거나 수줍음을 타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동이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요. 이를 위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동에게 활동과 기분과의 관계를 강조하는데, 아동이 한 활동과 기분을 표시하는 그래프를 만든다고 해요. 일단 활동이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음 단계로의 아동이 한 활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두 종류의 활동을 포함하도록 하는데, 하나는 아동이 단순히 즐기는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적응에 필요한 활동이라고 합니다. 아동과 치료자가 함께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날을 잡게 되고, 활동을 실행한 후에 자신의 감정과 기록을 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 기술 교육은 총 7단계로 아동을 가르친다고 해요. 7단계. 1단계는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자세히 분석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2단계는 가능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어놓습니다. 3단계는 문제의 주의와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4단계는 각자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행동의 결과를 상상하게 됩니다. 5단계는 각각의 결과를 평가하고 하나의 행동을 선택하는데요. 6단계에서 시도한 후에 그 행동의 결과를 평가하고 7단계에 성공하면 스스로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2단계에서 7단계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울한 아동은 일찍 포기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행동으로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고, 초기에는 치료자가 지시적으로 위 단계들을 이끌지만 점차 치료자는 아동에게 질문을 더 많이 하고 대답은 더 적게 하면서 아동이 좀 더 독립적으로 이 단계들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사회 기술을 증진시키는 건 우울한 아동들은 또래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어려운 경향이 있고, 이는 아동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고립감을 강화시킵니다. 치료자는 회기 내 아동이 보이는 또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또래 관계에 방해되는 행동 패턴, 미숙한 대화 기술을 확인합니다. 그 후에 치료자는 아동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역할놀이를 하는데, 먼저 치료자가
적절한 행동을 보여주고 아동이 따라하도록 합니다. 인지적 재구조화는 인지행동치료에서 특히 인지적 변화를 강조합니다. 인지적 재구조화를 위한 첫 단계는 치료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비합리적 생각,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아동과 치료자가 협력하여 비합리적 생각을 일단 확인하고 나면 그것을 지지할 증거를 찾게 됩니다. 자기 점검이 도움이 되고 우울한 아동은 부정적인 사건을 일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아동의 부정적인 사건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그것이 아동이 지각하는 현실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친구들과 함께 논 시간을 기록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실제가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비합리적 생각을 바꾸기 위해 그것을 반박하는 연습을 하는데요. 아동의 생각을 반박하는 견해를 제시할 때는 치료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놀림을 당해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아동에게 그 친구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놀리는 행동을 하고 또 아동 자신도 다른 친구를 놀린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아동의 기분을 나아지게 합니다. 행동지향적 접근. 아동의 행동 변화를 위해 아동이 혼잣말을 통해 자기 지시를 훈련받고 자기 통제를 배우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행동지향적 접근은 자기 지시적 훈련, 혼잣말을 사용한다고 해요. 자기 지시적 훈련은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지도하기 위해 내면화된 혼잣말을 사용하여서 스스로 치료자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기 지시적 훈련의 전형적인 순서는 먼저 치료자가 혼잣말을 소리내어 하면서 어떤 과제를 하고 아동이 치료자를 모델링하여 같은 과제를 혼잣말을 하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치료자와 아동이 속삭이는 혼잣말로 그 다음엔 속으로 혼잣말을 하면서 과제를 하게 됩니다. 자기평가에 대한 부분은 자신이 한 행동을 공정하고 또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요. 우울한 아동은 자신의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자기평가를 좀 더 현실적으로 보도록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사용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하라고 합니다. 자기 보상은 자기 통제 훈련은 보상으로 마무리되는데 자기 행동에 대해 스스로 보상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우울한 아동은 스스로를 보상한다는 개념조차 생소합니다. 치료자는 아동과 함께 아동이 갖고 싶은 물건들, 하고 싶은 활동들, 가고 싶은 장소,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 중 실제로 사용 가능한 것들을 보상으로 사용합니다. 자기 보상의 목적은 아동이 자신의 경험에 대한 통제감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협력에서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부모는 아동 치료의 동맹자 역할을 하고 아동의 치료 숙제, 예를 들어 자기 점검표를 기록하도록 도움을 주며 가정에서 강화와 도움을 주기 위해 아동이 배우는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우울한 아동의 부모는 아동에게 부정적 기분을 갖게 하고 이것도 모르다니 울지마. 안아주지 않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치료자는 부모가 건강한 양육과 혼육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부모를 격려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중독 개입 프로그램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개입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요. 중독 관련 연구에서 사용하는 인지행동 이론을 기본으로 적용하면서 동기 강화 기법을 활용하여 회기를 구성하게 됩니다. 인지행동 기법에서 소개한
정보, 동기, 행동 기술 모델을 적용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4가지 유형, SNS, 게임, 성적 자극물, 모바일 톤 이런 유형별로 특별화된 특화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